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이자율은 그대로 둔 채 올해 3번 이자율을 내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내 총생산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6월에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루 전보다 20% 이상 높아졌고 S&P 500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가입한 코커스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 연령을 높이는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신질환과 중독이 있는 홈리스 피플을 돕기 위해 64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주민 발의안을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자 주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계와 하와이안 원주민, 퍼시픽 아일랜더 성인의 80%는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인종들보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낙태 지지 비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부터 2024년 선거는 2020년보다 더 크게 도난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해도 환호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공화당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주장으로 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 레딧이 오늘 주당 34달러의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인터넷 하수구라는 평판의 레딧이 인터넷의 보석이 돼서 기업 공개까지 하게 된 데는 컨텐츠 조정을 아주 가혹하게 한 결과입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오랜 통역사가 오타니 돈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절도한 혐의로 LA 다저스에서 해고된 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요. 선거 화요일에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히 지금 도표와 지도를 보여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에 관한 경제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1월달 스테이트먼트와 비슷했다. 1월 달에 누구의 스테이트먼트요?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웰 의장이 한 말과 어제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자율은 일단 변동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올 여름부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여름이면 연방준비제도의 스케줄과 합치면 6월 달이 되는데 이자율을 3번 0.25%포인트씩 내리겠다. 그럼 23년 동안 최고였던 현재의 기준금리 5.25에서 5.5%가 0.75%가 낮아진다. 올해 말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한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12시, 1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그때 증권시장이 마감하니까요. 엄청나게 올라서 결국은 S&P 500가 0.9%나 올라가서 또 신기록입니다. 나스닥도 1.3% 올라갔거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자율은 변동이 없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앞으로 경제 전망 등등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세계 주식시장이 전부 출렁이죠. 어제 보니까 그 서울의 코스피 200 지수도 2.9%나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금리 기대에 따라서 출렁이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해서 일주일 사이에 최저치인 4.58%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하여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기준금리가 한 4.5%에서 4.75% 정도가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으로서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데이터가 나와야지 되고 경제 사정이 다 엮여야지 되니까. 그러나 어제의 그 연준의 발언으로는 내년과 후년에도 이자율 인하는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불과 얼마 전에는 올해 한 뭐 GDP 성장률이 1.4%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는 2.1% 이거 올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불과 얼마 전에 2.4% 생각했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친구가 초를 줬어요. 그래서 초가 향기가 하도 좋아서 아침에 초를 사무실에 이곳으로 오기 직전에 켰거든요. 제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막 향기로운 그런 그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켜놓을 걸 그랬죠. 그 초에 여러 가지가 제 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100%, 200% 모두에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향기가 저의 코에는 너무 좋았지만 저의 목에는 이렇게 나빴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절을 했으면 가능할 텐데 미리 좀 틀어서 면역력을 키우고 올 것이지. 어쨌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경우는요. 2%까지는 아니고 한 2.4%까지 되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올해 그냥 한 2.6%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은 3.9% 예상해서 4%니까 약간 이제 올라간 그런 정도죠. 그리하여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자율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화요일은 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작되는 때였고 어제가 끝나는 때였잖아요. 화요일에는 6월 달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전문가가 65%였는데 어제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85%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월 달과 별로 큰 그 변화가 없는 스테이트먼트거든요. 다만 한 가지 1월 달에는 노동시장이 슬로우 다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절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제는 그 얘기가 싹 그 빠졌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올해 이자율을 2번만 내릴 수도 있어. 많이 이자율 내리는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3번 내리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율을 얘기할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살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많이 신경을 쓰죠. 물론 그 밖에 크레딧 카드, 자동차 등등이 많이 있지만 집값이 가장 비싸니까. 그러나 이건 꼭 집을 소유하는 집 소유주와 워너비 소유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렌트를 들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제일 많이 책정을 해놔야지 되는 게 쉘터, 렌트비인데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아파트먼트도 안 짓습니다. 비싼 돈 갖고 지으면은 이득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또 주택 개발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먼트를 많이 짓고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렌트비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쇄 반응이 있죠. 이렇게 해서 큰 돈 들어갈 것에서 조금 줄이면 다른 모든 경제적인 것을 저도 비싸서 사지 못했던 초도 어떨 때 한 번은 사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의 그 이자율에 관한 그런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maybe 한국 매체에서는 이걸 많이 번역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할 테니까. 공화당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가입한 코커스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200몇 명 가운데서 한 80%가 가입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 멤버, 저기 멤버, 뭐 프리덤 코커스도 있지만 많은 그런 본인들의 미팅이요. 코커스라고 하죠. 그런 코커스가 있는데 그래서 한 80%는 공화당 연구위원회라는 공화당 그 스타디 커미리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공화당 의원의 80%나 가입된 이런 그 멤버, 그 코커스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는 나이를 올려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예산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은퇴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현재 나이가 65세죠.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면은 아주 늦췄기 때문에 현재 뭐 18%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자율을 줘서 맥시멈 이상으로 받으시는 거고 하는데 그 나이를 65세에서 올려야지 된다 하는 게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안입니다. 당장 은퇴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커스의 그 체어맨이 케빈 헌 의원이 오클라호마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이 국정연설에서 했었던 얘기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 절대로 안 깎는다. 내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이건 깎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걸 수혜 연령을 높여야지 된다.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케빈 헌 공화당의 연구위원회의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깎지 않겠다는 말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2033년부터는 기금이 없어지니까 베네핏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연구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뭔가를 강력하게 이걸 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더 가까워 보이는 예산위원회도 뭔가 우리가 좀 사람들 연구하는 뭐 몇 명 단체라도 만들어봐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연구위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사회보장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 줄이고 메디케어 지출을 1조 2천억 달러 줄일 것이다 하는 것에 묶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려면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줄여야지 되니까 연령을 높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출 삭감도 은퇴 지금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해에 되는 사람들은 영향이 있겠죠. 10년에 걸쳐서 지출을 16조 6천억 달러를 삭감을 한다 하면서 결국은 큰 기조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해서 뭔가를 아무튼 지금보다는 좀 나쁘게 하겠다는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연히 공화당의 그 연구위원회라는 코커스의 이 안에 반대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3월 11일이었던가요? 예산안 2025년도에 예산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메디케어라든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공화당 측에서는 보수적인 공화당 측에서는 혜택을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돈을 그럼 수입을 늘려야지.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세율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보험이 아니라 무슨 뭐 메디케어 이런 것을 따로 드신다면 수입에 따라서 몇 퍼센트, 그게 지금은 3.8%거든요. 그걸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은 아니고 연봉이 됐던 수입이 됐던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메디케어 세율을 3.8% 현재에서 5%로 1.2% 올리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16만 8천 달러 그 버는 돈에 대해서만 소셜 시큐리티 그것을 몇 퍼센트씩 떼잖아요. 뭐 양 6%인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페이책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을 16만 6천 달러에서 40만 달러까지 받는 여기에는 더 추가로는 안 하는데 이것도 역시 4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더 내도록 한다던가 이게 민주당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40만 달러 이상 그 가운데는 억만장자 뭐 10억만장자 등등등등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디케어는 현재의 3.8%에서 5%로 소셜 시큐리티도 조금 더 내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 기금은 이게 없어질 것이다 얘기한 것은 수십 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는 해야지 됩니다. 이 시점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없어진다는 기금이.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방법이 차이가 너무 다른 겁니다. 혜택을 줄이자와 부자가 조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이 한 달 아니라 며칠 만에라도 바뀝니다. 이건 이제 낙태에 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3월 11일 인터뷰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던 그때에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게 많지. 뭐 혜택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여러 가지 뭐 빠져나가는 돈도 그렇고 등등등등 검토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바로 또 그다음에 브레이트바트라는 우파 뭐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우파 브레이트바트에는 이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선 절대로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삭감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지금 손봐야지 될 게 거기 너무 많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없어라고 얘기하면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에 이렇게 공화당의 연구위원회처럼 공화당의 리퍼블리칸 그 스타디 커미티처럼 어떤 본인들의 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같은데 아마도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해왔던 말을 보면은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 되겠죠.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것도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maybe 지금 뭐한 너다섯 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하원도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것을 당연히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에서는 뭔가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16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과 16만 5천 달러에서 40만 달러 그리고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재정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와 연관이 돼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기조는 그렇습니다. 혜택을 줄이자, 세금을 올리자, 그리고 와블리 트럼프.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어딘가요?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것, 뭐 한두 개 이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선거가 끝난 지 예비선거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16개 주와 아메리칸 그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에서 예비선거 슈퍼 투스데이가 지금 2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1이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 1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레이건 시대와 게빈 뉴섬 시대를 가르는 그러한 안입니다. 레이건 시대의 80년대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정신병원 같은 것 많이 없애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지 왜 뭐 병원에 가두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없애고 뭐 민간으로 돌리고 등등 해서 결국은 그 홈리스 피플 가운데 상당수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중독이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도 부족해지고 점점 더 홈리스 피플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물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약이 더 심해진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랬던 것들을 다시 게빈 뉴섬 시대에 들어와서 뭔가 홈리스 피플 가운데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려면 지금 그 치료 병원 파실리티도 있어야지 되고 전문가들도 있어야지 되겠죠. 의료.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주지 그냥 어떤 호텔 비어 있는 거 그냥 잠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쉘터도 좀 짓고 하는 그런데 쓰는 돈을 64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2018년 그때 그 주지사의 일로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300만 달러나 홍보 비용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 쉽게 통과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게빈 뉴섬 주변에도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본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시골에서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돈을 제대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써야지 그거 다 도시에 돈 쓰겠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처럼 홈리스 피플들이 많은 그래서 도시에서는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오고 시골에서는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되는데 2주일이 걸렸고요. 그것도 50.2%거든요. 이게 이제 과반수 통과되면 되니까 겨우 50.2%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가 7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그 700만 명 가운데서 이 한 50.2%표 차이는 3만 표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700만 표가 3만 표 미만이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그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모든 매체를 보면 전부 이거 게빈 뉴섬 주지사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주지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고 얼마 전에 각 주의 주지사도 주정연설이라는 걸 1년에 한 번 하죠. 뭐 시에서는 시정연설을 시장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의 주정연설 날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도 이 본인이 야심차게 막 1,300만 달러나 어디서 기금 받아서 홍보를 했었던 이 안의 통과 결과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정연설까지 미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거 굉장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주정연설 스케줄을 미룰 정도로 주지사도 신경을 썼던 거고 그 결과도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은 당연하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홈리스 피플 가운데서 퇴역 군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일단은 뭐 11,000명 이상의 그분들이 이제 쉬실 수 있는 하우징 주택 같은 것을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의 홈리스 피플이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런저런 뜻으로 그래 그 사람들이 뭐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고쳐주고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몇 년 전에는 굉장한 예산 흑자였는데 코비드 초창기만 하더라도 막 테크 업계가 엄청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요. 그 뒤에 테크 업계의 거품 다 빠지고 사람들 막 감원하고 수입도 줄어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지금은 적자인데 아니 적자인데 또 64억 달러나 뭐 채권을 발행해서 어찌어찌 한다고 나하고는 직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이거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야. 우리 시골 지역은 그럼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투표 결과는 결과고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굉장히 작은 표 0.00015 미만이면은 다시 이제 뭐 개표를 다시 한다던가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수동 재검표를 주지사가 명령할 수도 있고 유권자 누구라도 또 뭔가를 요청할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그 정도 0.00015면은 3만 표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4월 12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인증됐어야지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주민 발의한 일이 통과된 것은. 그리고 워낙에 홈리스 피플이 뭐 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쫙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불과 한 지난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는 이젠 죽었어. 스타벅스도 나가고 홀푸드도 나가고 다 나가잖아. 공식률은 얼마나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약과 홈리스 피플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지금 중요한 거 테크 업계는 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제가 레딧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레딧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모든 테크 업계는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아무래도 길도 홈리스 피플도 적고 하면 좋겠죠. 이리하여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안이 주민 발의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 세계에서 이 주민 발의안 일이 결국은 통과됐다. 2주일 만에 통과 확정이 발표가 됐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이제 그 전혀 다른 텍사스주의 경우는 아직도 오늘까지 결정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 주의 그 법집행관이 서류 미비자 같아. 의심이 되면은 그 사람 뭐 세우기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옥에도 보내고 뭐 등등 다 할 수 있는 결국은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그런 법이 3월 5일에 발효되려고 했었던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소를 해서 그 법은 연방법, 이민법은 연방법이야. 그리고 그건 다 멕시코와도 연관이 있는데 안 되지. 멕시코도 당장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멕시코도 우리 안 받는다. 멕시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겠죠. 멕시코인이니까. 그렇지만 멕시코가 왜 다른 요즘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고 멕시코로 추방한다는 얘기인데 멕시코가 그 사람들을 왜 받겠어요? 당연히 멕시코는 안 받죠.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는 이건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외교적인 문제도 연방정부가 해야지 되고 이민법도 주정부마다 다 다르게 하면은 그럼 미국의 이민법이 50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텍사스주에서 법은 마련이 됐고 주지사는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했고 발효 날짜는 3월 5일이었지만 하급법원부터 항소법원부터 쭉쭉 가서 연방대법원까지 갔다가 연방대법원에서는 뭐 시행을 중지는 아닌데 중지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중지는 아니지만 항소법원에서 한번 리뷰를 해봐 하니까 항소법원이 지금 3명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엇갈린답니다. 의견 일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의 지금 그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2020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었던 얘기는 도난당했다. 아직도 공화당의 50% 이상일 겁니다. 줄어들었어도. 50% 이상이면 과반수 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이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게 아니라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믿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쪽만의 정설,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 이런 얘기를 지금 세계적으로 하도 당파성이 강하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원에서 막 60몇 개 소송을 해도 다 졌잖아요. 트럼프 측 변호인 측이 다 졌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 몇 주일 전부터 2024년도 엄청난 그런 그 도난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2020년도에도 그랬었어요. 2020년에도 그때도 선거가 있기 전부터 부정선거일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권당이었잖아요. 트럼프 당이, 공화당이. 집권당인데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야. 심지어는 그의 법무장관인 빌바조차도 처음엔 그랬어요. 우편투표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법무장관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해본 결과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쫓겨났잖아요. 그냥 트럼프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을 2024년도에도 미리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거가 그때보다 더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선거 다가올 때 우편투표는 사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8개월 남았잖아요. 3월 달이고 8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3월 20일이니까 선거는 11월 5일인데 지금부터 부정선거가 엄청 많이.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팍스와 인터뷰에서도 하고 팍스와 타운홀 미팅에서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선거 유세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작하기에는 조작해서 결과를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큰 표 차이로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내가. 어차피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조작을 했어도 그 결과를 뒤집기에 너무너무 클 정도로 이겨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4개 큰 그런 그 큰 케이스 그리고 혐의는 88개 가운데서 혐의 14개, 2개 케이스가 선거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조지아주와 워싱턴주 의사당 폭동 사건 자체가 선거 결과를 바이든이 이겼다는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대통령인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말로 열심히 그 지지자들에게 홍보 내지는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too big to leak, too big to fail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떤 회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밉긴 하지만 은행권이 자동차 업계가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제금융을 줘야지 돼. 연방정부가 하는 얘기잖아요. too big to fail.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에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행사장에 가면은 too big to leak. 이거는 조작되기는 너무 우리가 랜드슬라이드로 너무너무 엄청난 표 차이로 이겼어. 산사태처럼 이겨버렸어. 그 정도로 나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화당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2020년 전과 후로 보면요. 2020년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선거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 이전에는 민주당도 우편 투표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과 타닥타닥 붙어서 선거 열기는 높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데 코비드가 막 창궐하고 할 때 그때 우편 투표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은. 그런데 그때 공화당은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다 가짜야. 해서 결국은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이라는 데가 그 계속 팍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팍스를 소송을 하고 해서 8억 달러를 손해배상을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 그 이후에 팍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발언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가짜 발언을 하면은 팍스에서 얼마 전에도 그 승리 연설을 하는데 그 승리 연설을 하는 것을 딱 컷해버리더군요. 컷해버리고 우리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예전 같으면 팍스가 그대로 방영을 했죠. 지금 8억 달러를 물었는데 또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해서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비드 때부터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그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많이 했고 부재자 투표 많이 했고 공화당은 그거 다 사기야 하니까 이게 투표율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 당일에 무슨 사정이든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엘라바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서는요.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뭐 우편 투표하는 넣는 무슨 우편 투표 통을 뭐 조금 줄인다던가 시간을 조금 규제를 한다던가 등등으로 해서 공화당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겪어보고는 야 이거 우편 투표 같은 거 사전 투표 같은 것 홍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나쁘구나 하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도 요즘은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막 가짜야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차피 부정 선거가 있을 거야 하니까 유권자들은 내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투표를 하러 막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유 어차피 그렇다는데 뭐 하고 트럼프는 좋아해도 안 나가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에는 뭐 그런 뜻으로 더 많이 나를 찍어주세요 하는 뜻으로 말하지만 공화당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난 4년 내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걸 법원에 가서는 번번이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거에서도 지고 지금 다시 재도전을 하는 건데 이 같은 분위기를 공화당은 조금 불편해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해야지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지금 뭐 국민의힘 전신이 무슨 당이었죠. 뭐 한나라당 무슨 당일 때 그거 다 전에 뭐 황교안 황교안 무슨 뭐 저기 대표 있고 이랬을 때 그거 막 가짜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그 손해 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도 엄청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곤란한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굴욕적으로 또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 두려움에 대한 방패막이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온갖 음모론을 퍼뜨릴 것이다. 만약에 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내가 이래서 졌다 하는 그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모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뉴욕의 사기 재판에서 벌금을 내야지 되는데 본인이 유동자산이 뭐 한 4억 달러 정도는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1억 달러 정도를 누구에게 꾼다던가 이 정도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은 그 돈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걸 뭘 팔아야지 되는데 그야말로 팔아야지 되는데 파는 걸 도저히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처음으로 가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 자수성가 아닌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자수성가에서 저렇게 막 화장실에도 금이 번쩍번쩍하고 트럼프 타워 뉴욕에 가보면 금이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트럼프라고 막 대문자로 맨 위에 써 있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왠지 경제를 잘할 것 같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뭐 기대 심리? 아니면 뭐 대리만족 등으로 트럼프를 찍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자산을 팔아요. 사업을 사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벌금을 물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존심상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질 것에도 대비를 해서 저렇게 미리부터 말을 해놓는 거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선거는 뭐 여러분들 편리하게 미국의 그 시스템을 믿으시고 우편 투표든 뭐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취향대로 투표만 하시기만 하면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6개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뭐 하나 정도는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으로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 돈을 풀 수 있는 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학생 융자빚 60억 달러를 탕감하는 캔슬하는 이런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들이 은퇴할 때가 돼도 이 학자금을 다 못 갚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레딧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딧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REDDIT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요, 완전히 인터넷 하수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아주 후진 내용들만 난무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소셜 미디어보다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한 거거든요. 이제 공개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건데 이 레딧이 처음에 인터넷 하수구에서부터 인터넷의 트레저, 정말 인터넷의 보석이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여기서는 뭔가 노력을 했고 거기에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뒷받침됐고 해서 지금 주식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34달러에 한다 했는데 워낙에 뭐 예약한 사람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는 그 내부에 할당을 해놔야지 되니까 그래서 레딧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그룹 기술 그룹 그리고 처음에는 온갖 음모론만 다 여기에 막 나오더니 지금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보니까 레딧은 다른 데보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던데요. 맨 위에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 스포츠, 비즈니스,
크립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크립토가 그 암호화폐가 네 번째 카테고리가 되고요. 다섯 번째가 유명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요즘은 레딧에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맨 위부터 카테고리를 불러드리면 게이밍, 스포츠, 비즈니스, 크립토, 텔레비전, 그리고 셀레브리티, 유명한 사람들, 애니멀과 펫, 애완동물, 그리고 애니미, 만화, 아트, 자동차, 그리고 또 무슨 뭐 제가 좋아하는 거, 크래프트, 뭐 만드는 거, DIY, do it yourself, 문화, 인종 이건 한꺼번에 묶였고요. 무슨 또 뭐 인종과 윤리와 철학, 패션, 푸드 앤 드링크, 히스토리, 취미, 법, 배우는 거, 교육, 군, 영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뮤직 그리고 가볼 장소, 팟캐스트, 스트리머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나와요. 한 20번도 더 뒤로 가니까 나오네요. 프로그래밍 또 읽을 것, 종교, 과학 또 테이블탑 게임이 시작으로도 게임이고 거의 끝에도 게임이네요. 테크놀로지, 여행 지금 막 20몇 개, 30개 정도 30개는 아니고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거의 30개 정도 되는 것 같죠.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레딧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 누구도 이 레딧이 뭐 상장 회사가 된다고 미국 뉴욕 증권에서 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굉장히 인터넷에서 가장 어두운 회사가 레딧. 막 극단주의자들이 많고요. 인종차별주의자들 와서 아무 얘기나 다 하는 음란물 사이트 등등 여성에 대한 혐오는 또 얼마나 심하던지 저도 과거에 그 레딧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처음에 만든 사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015년이었어요. 처음에 공동 창업자가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있는 중재자들 회사에서도 룰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무리 방문객이 많아도 이게 장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해서 룰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컨텐츠 조정을 한 거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컨텐츠 조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문가가 여기서 딱 이렇게 쳐내는 것을 레딧이 굉장히 잘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와 엔터테인먼트에서 믿을 만한 소스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 2019년부터 주식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2024년도에 된 건데요. 이게 2019년 그 이전부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2019년도에 또 다른 기술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레딧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튼 무척 많아요. 한국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주식 상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터질까? 아니면은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이 30주당 34달러에 공모하는 이 숫자 합치면 한 65억 달러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주가 2,2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요. 2021년도에 민간 자금 한 100억 달러 모았을 때보다 적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레딧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 핀터레스트가 2019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처음인데요. 메타가 페이스북이 2012년도에 상장했습니다. 2012년도에 31달러에 지금 뭐 500달러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페이스북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러나 실패한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레딧은 이 페이스북처럼 메타처럼 성공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 레딧이 성공을 하면 다른 회사들도 어머 우리도 그러면은 이 컨텐츠 같은 것을 좋게 해서 상장 업체가 돼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2013년도에 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것은 2022년이지만 그 밖에도 뭐 스냅챗의 그 오너 회사인 스냅도 2017년도에 상장을 했지만 이런 스냅 같은 데를 따라가고 싶지 않겠죠. 레딧은 스냅은 지금 상장할 때보다 가격이 반이 됐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그 당시에는 이 2005년도 페이스북도 초기였고 페이스북 이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이페이스가 있었잖아요. 마이페이스가 그때는 막 전성기였는데 너무 레딧도 후지게 출발했지만 어쨌든 2015년도에 공동 그 창업자였던 지금 CEO를 하고 있어요. 스티븐 호프먼이 와서 이 뒤부터 아직도 근데 이 회사가요.
그 이득을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광고로 많이 돌았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줄여갈 뿐이거든요. 줄여갈 뿐이고 이제 이렇게 상장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주느냐.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상장하라고 당연히 이제 부추기고 했지만 이 레딧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사용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는 주주의 힘이 있잖아요. 시장의 힘이라는 게 있고 하면은 이 방향 자체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바뀌면은 이게 매력이 떨어질 텐데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젠 주식시장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주식시장도 이 그로서리 배달 회사인 그 인스타카트잖아요. 올해 주가가 한 58% 올랐거든요. 그리고 finally 이런 전에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레딧이라는 회사도 주식에 상장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부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 남는 대로 또 다음 뉴스를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뉴스를 할까요? 저 뉴스를 할까요? 하나만 하죠.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그 핫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오타니 쇼헤이의 오랜 통역사가 결국은 절도 혐의로 LA 다저스에서 해고가 됐고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통역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요. 2018년부터 미국에서 통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 일을 같이 했었던 사람인데 마츠하라 이페이가 최소한 450만 달러를 불법 도박을 하는데 오타니의 어카운트로 이렇게 했다. 처음에는요, 오타니가 그걸 알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돈을 도와줬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그 오타니 쇼헤이는 전혀 몰랐다 하고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스포츠 베팅은 미국에서 38개 주에서 합법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본인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고 이것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사람이 만든 불법 사이트에서 또 야구는 안 했대요. 야구는 안 하고 야구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에 그 베팅을 해서 이렇게 남의 돈으로 450만 달러나 지금 드러난 것만 그 정도로 최소한 45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면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